오늘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면요, 스트레스 DSR이 연기가 됐죠.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안 좋다는 뜻입니다. DSR, 우리가 소득 대비 대출을 해주는 비율이죠. 그러니까 소득 대비 대출을 해주는 DSR을 현재 적용하고 있는데, 스트레스 DSR이라는 말은 더 상황이 안 좋아진 DSR이다, 더 대출을 안 해주는 대출 규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. 대출 규제를 연기한 까닭이 뭘까 좀 궁금하잖아요. 왜 도대체 대출 규제를 연기했을까? 지금은 1단계가 시행 중이거든요. 총 3단계까지 있습니다. 그런데 2단계를 원래는 7월 달에 시행하려고 했어요. 7월 1일 날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, 갑자기 일주일 전에 지금 이제 9월로 연기를 했습니다. 한 2달 정도 미룬 거죠.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좀 미룬 게 아니라 갑자기 닥쳐왔는데, 이거를 야, 이거 안 되겠다, 일단 2달 미루자 라고 얘기를 한 거죠. 그걸 좀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, 그 뉴스를 이제 어제 새벽 6시에 모든 언론사들이 갑자기 빵 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이게 사전에 준비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3단계도 연기가 됐습니다. 원래 3단계는 2025년 초에 하기로 했었거든요. 근데 2025년 7월로 연기가 됐죠. 2단계와 3단계가 지금 연기가 된 상태고요. 1, 2, 3단계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, 1단계는 25%만 스트레스를 줍니다. 그리고 2단계는 50% 정도 스트레스를 줘요. 3단계는 스트레스 지수를 100으로 잡습니다. 그러니까 3단계 때는 상당히 대출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형국이겠죠. 그래서 1, 2, 3단계가 있는데, 현재는 1단계가 적용되고 있고, 2단계는 2달 연기, 3단계는 한 반년 정도 연기가 됐다. 저렇게 스트레스 DSR이 원래는 시행이 되면은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들 예정이었어요. 변동형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변동형 주담대를 보통 많이 하는데, 뭐 혼합형도 많이 하고 고정형도 많이 하고 하는데, 요즘에는 이제 은행에서 변동형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변동형 기준으로 3억 7천만 원까지 일반 사람들이 빌릴 수 있었는데, 3억 2천만 원으로 이제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들게 되죠. 저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게 되면, 적용하게 되면은. 근데 지금 이게 딜레이가 된 거죠.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. 근데 정부가 이 시행 일주일 앞두고 갑자기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. 어떤 이유냐면은, 표면적으로는 이런 이유로 발표를 했는데, 서민이 위험하다 이러면서 스트레스 DSR을 연기했습니다. 좀 의문인 게, 서민이 위험하다, 그런데 대출 규제를 연기를 한 거죠. 그러니까 대출을 더 해주겠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서민들이 위험하니까 대출을 더 해주겠다, 뭐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, 서민들이 지금 대출을 잘 못 갚고 있습니다. 실은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.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대출을 더 해주겠다, 뭐 이런 건데, 제가 봤을 때는 좀 앞뒤 말이 맞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. 실은 이제 세수, 국가의 세금이죠. 세수 펑크 때문이에요. 2023년에 국가 세금, 세수가 무려 54조 원 정도 덜 거쳤거든요. 54조 원의 돈이 부족했습니다. 세수가. 네, 이 54조 원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제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좀 줄어가지고 법인세를 못 거둔 거거든요.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, 뭐 현대차, SK하이닉스 이런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못 벌었잖아요. 삼성전자도 수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좀 못 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법인세,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에서 상당 부분 돈을 못 거뒀고요. 그 다음으로 가장 큰 게 부동산 거래세. 부동산이 좀 거래가 잘 안 됐잖아요. 그래서 부동산 거래세가 씨가 말라서, 거래가 씨가 말라서 거래세도 많이 못 거둔 거죠. 양도소득세, 이거는 뭔지 아시죠? 집값이 올랐어요. 그러면 집값이 오른 만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팔 때 냅니다. 근데 집값이 안 올랐잖아요. 2023년에 집값이 안 오르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거친 게 없는 거죠. 거래도 안 하니까 부동산 거래세도 없고, 집값이 안 올랐으니까 양도소득세도 없고, 그래서 상당 부분 저 부분에 있어서 빵꾸가 난 거죠. 어느 정도 빵꾸 났냐면, 법인세는 무려 23조 원이 부족했고요. 양도세는 14조 원이 부족했습니다. 그러니까 거의 뭐
이제 부동산으로 보면 한 14조 정도 빵꾸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. 저 빵꾸가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,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정부가 바라는 속내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느 정부든, 이 정부든 전 정부든 전전 정부든 아니면은 뭐 전전전전 정부든 모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. 왜냐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거래가 잘 안 되니까 거래세도 못 걷고, 집값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양도소득세도 못 걷고, 그 세수를 못 거두니까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정책은 많이 내놨었는데 공약은 많이 걸었는데 못하게 되고, 그걸 또 못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, 이걸 이제 반복하기가 좀 싫은 거죠.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하락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근데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, 그럼 부동산 시장을 상승하게 할 것이냐, 또 이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집니다. 집값이 떨어지면은 또 상대적으로 세수가 안 거치는 거죠. 그래서 원하는 바가 뭐냐면 그냥 완만하게, 아주 완만하게 오르든 내리든 이런 평온한 상태를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. 그래서 스트레스 DSR을 조금 뒤로 연기를 하는 겁니다. 대출마저 여기서 조인다 그러면 당연히 더 거래가 안 되겠죠. 거래가 안 되면 집값도 안 올라가죠. 집값이 안 올라가면 양도소득세도 안 거쳐집니다. 근데 하지만 좀 이걸 알아야 돼요. 시장은 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. 정부가 집값 하락을 방지하겠다 뭐 이런 의도는 가지고 있었지만 정부 뜻과는 별개예요.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자꾸 언급드려서 미안한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 때 집값을 잡겠다 하면서 30 몇 번의 정책을 냈잖아요. 근데 집값이 잡히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폭등을 해버렸죠. 김현미 장관이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걸 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실은 시장은 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. 그래서 아무튼 정부는 저런 취지를 가지고 있고, 근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겠죠. 그래서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시해보고 판단하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거 실은 아세요? 이게 부동산 시장에 정부의 정책이 영향이 크게 많이 없습니다. 상승할 때 더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더 하락하게 할 수는 있는데, 하락하는 부동산을 상승으로 바꾸거나 상승하는 부동산을 하락으로 바꾸거나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. 이게 우리가 좀 겪었잖아요. 2020년, 21년 집값 폭등 때 그렇게 집을 잡으려고 했습니다. 근데 잡혔나요? 안 잡혔죠. 근데 뒤돌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풀고 전 세계 집값이 다 폭등했어요.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는 거고요. 그러면 전 세계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게 조금 중요하겠죠. 전 세계 시장의 부동산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금리입니다. 금리. 미국이 금리를 낮추느냐 아니면은 높이느냐, 그거에 따라서 시중의 돈이 이제 수도꼭지처럼 콸콸콸콸 쏟아지느냐 아니면은 돈이 좀 다 걷어가느냐 회수하느냐, 이런 게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조금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. 하지만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내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